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늘부터는 회계관리 2급 이제 연습 문제 30문제짜리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본 파일이나 요 제본을 뜬 걸 가지고 기출 문제 또는 연습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30문제짜리를 먼저 해볼게요. 회계관리 2급 연습 문제. 자,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은 3일의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표이다. 단기 중 추가적인 자본 출자 및 자본 거래가 없다고 할 때, 자, 이게 포인트죠. 추가적인 자본 출자나 자본 거래가 없다고 할 때 단기에 주식회사 3일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어요. 뭐 당연히는 100만 원이라 돼 있는데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이건 뭐 간단하게 푸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선을 그어서 좀 크게 할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왼쪽에 있는 게 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부채와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 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은 180 기초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얼마예요? 260이 나오죠. 그러면 기초 자본이 180인데 기말 자본이 260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자본이 증가한 건가요? 80만큼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정석대로 풀자면 뭐 기초 잉여금 뭐 더하기 뭐 자본 출자 뭐 난리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일단 실전 문제인 만큼 실전에 가깝게 문제풀이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이라면 제가 지금 풀이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 강의는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조금 더 속전속결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뭐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정답 4번으로 가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이어서 이를 통하여 볼 때 대차평균 원리에 의하여 회계상의 거래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딱 봐도 답은 3번이 되죠. 1번 보시면 뭐 이건 거래 판료서 개념을 이해하시느냐 못하시느냐 그런 문제인데,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대변 대차평균 원리에 딱 입각해서 맞죠. 그 다음 2번 부채의 감소, 차변에 오고 부채의 증가, 대변에 가요. 이것도 맞고요. 3번 비용의 증가 또는 비용의 발생, 차변에 맞습니다. 근데 부채의 감소는 차변, 대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역시 차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차변, 대변이 모두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이거 왜 안 되니? 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용의 증가, 부채 감소 모두 차변, 그죠? 차변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자산의 증가 차변에 가고요. 수익의 증가 대변에 갑니다. 수익의 증가 또는 발생 같은 말이죠. 대변에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거래를 분개하는 것이다. 다음 분개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딱 봐도 답은 1번인데 그죠? 자, 분개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자꾸 이게 도망갑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꾸 이게 도망가요. 죄송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금 50만원을 조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본이, 그쵸, 자본금을 그것만큼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 50만원 들어온 건 맞고요. 자본을 조달했으니까 자금을. 자, 차입금이 아니죠. 차입금이 아니라, 그쵸, 자본금이라고 해야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장부가의 60만원 토지를 현금 100만원에 처분했다고 돼 있죠. 대변의 토지 60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 이게 40만원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2번 분개도 맞고요. 3번 매출채권 2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차변에 현금 200만원, 대변에 매출채권 200만원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토지를 5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토지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보고 양식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일단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어쩌고 저쩌고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외의 재무제표들은 모두 일정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고,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본구조, 예, 좋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처분한 배당액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3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잘 보세요, 현금이익이 아니죠. 그죠? 현금이익이 아니고, 자, 발생주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발생주의 이익이 되겠죠. 발생주의 당기순이익, 발생주의 이익,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역시 맞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액 및 상환액, 투자액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회계 교육 중 논의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의견들이다. 다음 중 현행 기업 회계 기준에 부합한 설명을 한 사람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갑을 병정 나와 있는데 갑부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면, 재무상태표는 금액이 큰 자산의 순서대로 보여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큰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느린 순서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말이 맞기 때문에 갑은 틀렸어요. 일단 체크를 좀 해드리면 갑이 틀렸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동일거래처의 채권과 채무 잔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액이 아니라, 그쵸, 총액을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을도 틀렸습니다. 자, 요거 다 정리한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기 때문에, 일단 갑과 을은 틀렸다. 큰 자산 순서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고요. 병을 보겠습니다.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과 영업활동에 의한 잉여금을 구분해야 된다.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병이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정도 한번 볼까요? 기준 계상한 가지급금, 가수금. 요것이 뭡니까? 가지급금, 가수금. 요것이 임시계정이죠. 유동자산 부채로 보여줘야 한다. 자, 기말 결산 때까지 이거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결산 비만계정, 임시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좀 언급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총액주의가 있죠. 예, 총액주의, 총액표시. 자, 그 다음에 구분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표시. 자,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금 구분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유동성 배열법. 자, 그 다음에 자, 미결산, 임시계정, 임시 또는 비망이라고 하죠. 비망 계정, 표시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액주의, 구분표시, 잉여금 구분표시, 유동성 배열법, 위결산, 임시계정,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뭐 하나 더 붙여본다면 1년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요즘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다. 그래서 5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했어요. 손익계산 작성 기준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손익계산 작성 기준은 첫 번째 총액주의가 있고요. 총액주의. 자, 그래서 총액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구분계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계산 또는 교재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구분표시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비용 대응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 네, 발생주의 또는 수익의 경우는 실현주의, 예,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예,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발생주의, 실현주의를 구분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5가지, 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0년 7월 1일에 선급한 향후 1년간의 보험료 10,000원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반 2분의 1인 5,000원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올해 거니까요. 돈은 한꺼번에 줬는데 올해 인식할 게 5,000원이고 나머지 5,000원은 자산, 즉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또는 선급 보험료라고 해도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수익의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2010년 12월 29일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금 회수일인 2011년 1월 15일 날 매출로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자, 대금 회수일 날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납품한 물품이니까 요 날짜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수익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은 날이 아닌 실제 물건을 납품한 시점에, 즉 인도 기준이죠. 요때 인식해 주는 게 맞다. 2번이 정답. 잠시만요. 그쵸? 예, 2번이 정답. 예. 자, 그래서 그죠? 대금 회수일이 아니죠. 3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5만원을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 내용일수 5년 잔존가액 없음 정액법 상각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 5만원 인식하였다. 물론 돈 5만원을 주고 한꺼번에 취득한 기계장치가요, 단기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해도 사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장치가 앞으로 5년간 계속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 연수에 다 걸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맞다. 즉 이것이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하는 겁니다.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총액주의란 얘기는 수익은 수익, 비용은 비용, 따로따로 계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 외화 예금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이익 만원하고 외화 차입금에 발생된 외화 환산 손실 7천원을 퉁치지 말고 각각 인식하라. 이것이 바로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4번도 맞는 설명. 6번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5번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80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86페이지, 여러분 2014년 교재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의 현금 및 금융상품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 시제액이 25만원이고 당자예금 35만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합이 60만원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60만원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만기를 보세요. 만기자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끊어버린 건데, 자, 보시면 만기가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그죠? 1년 2년 뒤에 5월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을 좀 초과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금융상품이 되겠고요. 장기금융상품, 그죠? 장기금융상품입니다. 1년을 초과하죠. 장기금융상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기 적금하고 신종기업어음 있죠. 이걸 뭐 줄임말로 CP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만기가 모두 다음 연도 4월 30일이기 때문에 만기가 3개월은 초과했어요, 지금. 근데 1년 이내죠. 얘도 3개월은 초과했는데 1년 이내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쵸? 단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합계,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0만원 인 거는 1번밖에 없죠. 1번이 답인데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정기적금 40만원과 신종기업어음 15만원을 합계를 더하면 55만원 나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2010년에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3일이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100개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단위당 시가가 500원, 취득원가는 단위당 800원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해서 기말에 수행할 분계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뭐 평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시면, 자, 일단 개수는 100개고요. 자, 곱하기, 자, 가치가 하락한 금액은 원래 단위당 취득원가는 8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럼 8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진 것을 차익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3만원이 평가 손실이 되죠. 그래서 분계는 몇 번처럼 하냐 하면 3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좀 보론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론적인 근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취득 단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장부상 수량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 단가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실제 수량이죠. 시가 아니라 실제 수량. 자, 실제 수량을 해주시고,
실제 수량. 자, 그 다음에 시가 곱하기 자, 실제 수량. 자, 그럼 이 둘 차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 손실. 아이고,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요 수량은 변동이 없고 가격만 차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예, 당연히 수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금액이 다운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모 손실. 이 감모 손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정상 감모 손실이다,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정상 감모 손실은 다른 말로 늘 일어난다, 경상적이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자, 원가성이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 경우에는 비경상적이다, 원가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그 감모 손실에 대해서 분계를 처리하잖아요. 만약에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은 당연히 매출 원가, 차변의 매출 원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에 해당 재고 자산을 직접 빼주시면 돼요. 얼마 뭐 파른 거랑 파른 거라 다름없죠.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자, 재고 자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게 전산 회계 시간에는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적요를 뭐 8번을 놓고, 이건 타개정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전산회계 때 들어가는 문제고요. 이건 회계관리랑 관련이 없고, 이것은 전산회계 때만 이렇게 처리한다. 전산세무회계. 네. 전산세무회계나 여러분 회계정보 처리 있죠. FAT 또는 TAT 시험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손실. 평가손실은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로 처리하기는 맞는데요. 재고자산, 매출원가의 가산계정이라 해요. 그래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원가의 가산계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매출원가의 가산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충당금, 평가손실 충당금, 평가충당금 같은 말이에요. 평가손실 충당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얘는요 매출 원가의 가산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그래요. 차감 평가 계정 또는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례를 들어보면,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부분 재무 상태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재고자산, 상품이나 원재료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 보고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차감 계정으로 얼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누계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장부 금액은 얼마를 보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훑어봤고요. 그래서 분계는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분계 있죠. 평가 손실에 대한 분계는 이런 형식으로 간다. 요걸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요. 문제로 돌아오면 그래서 8번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놓고 갈게요. 3번이 정답이다. 자, 9번도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9번,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자본 쪽 지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 쪽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본 쪽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면, 자, 또 이것도 메모장을 띄워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답은 상당히 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좀 마음이 곧지 못해서 줄이 한 번에 쫙 안 거지네요. 자, 이게 취득 시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취득 시점이다.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할게요. 유형자산 취득 시점인데, 취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이제 취득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과 취득
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취득 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들, 이것을 취득 전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은 모두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취득 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선 유지 비용인데, 수선 유지 비용. 수선 유지 비용은 사실 두 가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냐 또는 수익적 지출이냐. 좀 금액이 큰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면 되겠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그쵸? 내지는 뭐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따로 있죠.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다?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겠다. 자본적 지출은 뭐 처리하면 된다? 자산 처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부대 비용 중에 취득 시점 이후에 또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두 부대 비용으로 보아 가산을 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취득하면서 같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실무상에서 이제 취득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금들이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취득세와 등록세,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세금들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전후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문제 두 번 읽어봤는데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자, 증설, 설치, 뭐 설치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교체. 그래서 주로 자본적 지출은요, 뭐 증설, 추가, 설치, 개량, 뭐 개조, 뭐 이런 뉘앙스의 그 느낌들이 가고요. 우리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자,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교체, 교체, 대체, 그쵸? 그다음에 뭐 그 수선, 예, 수선 유지, 수선 유지인데 이게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순 부품의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교체,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도 포함되는 내용들이 페인트의 도장, 뭐 도색 이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페인트 칠이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계산형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액법인가 정률법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2009년 1월 1일 취득원가 1200, 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4년인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 아니다 다를까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던 중, 자, 언제 취득했는지도 중요해요. 2009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2010년 12월 말일에, 자, 그죠? 그럼 몇 번 상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9년도 한 번 상각하고 그죠? 10년도 한 번 상각하고 두 번 상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두 번 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상각을 했다. 이랬을 때 팔았다. 그럼 금액 얼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9년도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해보면,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니까 12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250만원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정액법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감가상각비도 똑같이 500만원, 그죠? 500만원 상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원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거를 부분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자, 부분재무상태표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차량 운반구가 줄여서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자, 여기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서 잔존가치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500만원
만큼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장부 금액은 7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7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700만원짜리를 750만원에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죠? 50만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처분에 관련되어 있는 분계를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현금 거래라 가정하고 분계도 같이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분계를 좀 보시면, 자, 이 전산회계 1급 때 많이 나오죠. 자, 분계를 보시면 장부 금액이 자 얼마 있어요? 차량 운반구,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자 1200만원 있는 거고,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있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500만원 있었다. 자,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받는 돈은 얼마를 받아요? 750만원 처분했으니까 750만원 받겠죠. 자, 그러니까 차대변 모두 맞추려면 얘도 1250, 얘도 1250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얼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50만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정답 가볍게 1번으로 보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정률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정률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요거는 제가 그 메모장에 직접 한번 또 풀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문제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같이 보세요. 그래서 주식회사 용사는 2009년 초 취득원가 1000만원, 내용일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정률법 상각률 35%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다가, 자, 역시 이것도 2년 상각을 한 거죠. 2009년 한번 상각하고 2010년 한번 상각하고. 그럼 감가상각을 두 번 하면 돼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보시면, 자, 일단 2009년, 자, 2009년 감가상각을 해보면, 자, 취득원가가 얼마인가요?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자, 곱하기 상각률은 35%입니다. 자, 그럼 35%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350만원을 상각했겠죠. 자, 그러면 뭐 분계는 생략할게요. 자, 그럼 부분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기계장치니까요. 차변의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000만원. 요거는 뭐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그죠? 350만원이다. 그래서 이 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다? 650만원이 장부금액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년에 상각을 할 때는 요 금액을 가지고 다시 같은 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정률이라는 거는, 그쵸, 해가 바뀌어도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상각된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2010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이제 1000만원이 아니죠. 깎이고 난 나머지 잔액인 650만원 장부 금액을 가지고, 그쵸, 35%를 똑같이 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27만 5천원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227만 5천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역시 감가상각 정률이 똑같은 게 뭐예요? 상각률이, 정률법이라는 게 상각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역시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자, 이쪽에 2010년도에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변동 없이 1000만원 가주는 거고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두 개를 합치면, 자, 350만원에서 227만 5천원 합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350만원 더하기 227만 5천원 하면 577만 5천원이 나옵니다. 577만 5천원이 나온다. 자, 요것을 갖다가 1000만원에서 차감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422만 5천원이 나와요. 422만 5천원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이 이제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요 장부 금액을 422만 5천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선 600만원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예 분계까지 가주면, 뭐 바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냥 바로 계산을 해주면 177만 5천원이 처분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분이익은 177만 5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예 분계까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여기 장부상에 살아있는 기계장치 1000만원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기계장치가 1000만원이 가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도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577만 5천원이 가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600만원을 그냥 처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600만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 대비는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1177만 5천원, 이쪽도 1177만 5천원이 돼야 되니까, 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177만 5천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분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분계는 전산회계 1급 때도 왕왕 나오는 분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률보유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정답은 얼마가 이익일까요? 그죠? 1번이 이익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정률법은 뭐 여기에 혹시 잔존 가치가 더해져도 속지 마시고 취득원가 곱하기 상각률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각할 때는 상각 후 잔액 있죠? 그 장부 금액을 가지고 또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1번 정답은 1번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가볼까요? 12번 문제. 기업회계 기준은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이 계상되는 재무제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어요. 일단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자, 설명을 좀 들어보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실제로 영업 외 비용에 영업 외 손익에 반영이 된다. 그럼 영업의 손익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단기 손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뭡니까?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 쭉 쌓여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분 손익 계산할 때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적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단기 손익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가면 되죠?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교재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가능증권하고 단기매매증권이 표시되어 있는 교재 쪽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평가이익이 아니라 처분손익이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처분손익에 대한 내용도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처분손익이다. 이건 좀 동일해요.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처분손익이 나왔다. 평가만 저렇고요. 처분손익은 모두 동일하게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즉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평가냐 처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주식회사 3일의 사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일까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나왔네요. 그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근데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구하는 건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구하는 문제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되겠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일단 이것은 두 가지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분계로 풀어드리고 계산으로 풀어드리고, 계산으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분계로 풀어드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야매를 알려드리면 일단 보세요. 2009년 4월 1일날 취득을 했어요. 중간에 평가는 보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A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00주 곱하기 5,000원, 그죠? 그런데 자, 2010년 5월 1일 날 A 주식 1000주를 주당 5,2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자, 원래 5,000원짜리가 5,200원에 처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얼마 팔았어요? 1000주. 그죠? 곱하기 주당 200원씩 이익을 본 거니까 2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시면 되겠다. 중간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13번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산법이고요. 자, 이게 계산식으로 그냥 빨리 푸는 거고요. 정타를 보여드리면, 자, 일단 메모장을 좀 띄워서 정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안 드리고 교재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4월 1일 2009년 09년 4월 1일에 대한 분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A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다? 자, 2,000주 곱하기 5,000원 1,000만원이 되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만원. 현금 줬다 가정해 볼게요. 현금으로 1,000만원.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부분 재무 상태표 상에서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1,000만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5,500원으로 시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부분 재무 상태표 상에 자,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자, 처음에 5,000원이었던 게 5,5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자본 항목 중에서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쌓여 있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100만원만큼이 더 증가해져 있다. 요걸 참고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본 항목에 누적치가 쌓여 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요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것을 분계로 표현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 그만큼 늘려주시고요. 얼마만큼? 그죠? 100만원만큼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줄여서 그냥 평가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이익으로 얼마다? 100만원만큼 늘려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자, 이래서 요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분계를 해본 거,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 2010년도 5월 1일 날 자, 처분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 있는 것들을 그냥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 분계는 일단 대변에 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만큼 반만 파는 거죠. 전부 다 파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2,000주를 샀다가 1,000주만 판 거기 때문에 반만 파셔야 돼요. 그래서 550만원 만큼이 없어져 주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평가이익 계산한 것도 같이 없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을 얼마만큼? 요거의 반인 50만원만큼 다시 개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단기매매증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그냥 이런 거 평가이익 같은 걸 쌓아놓지 않고 그냥 그죠? 단기손익을 반영한 다음에 장부금액 갖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인식했던 평가 손실이나 평가이익이 있으면 그걸 다 토해내고 나서 정리가 된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받게 한 금액이 5,200원 처분했으니까 1,000주 5,200원 520만원 되겠죠? 현금으로 520만원 처리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대변에 얼마다? 처분이익은 20만원.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20만원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장부상에 여기 있는 것들이 딱 반만 남아 있겠죠? 그죠? 매도가능 증권 뭐 550만원, 그죠? 550만원 그냥 구체적으로 안 쓸게요. 50만원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죠? 매도가능 증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평가 이익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부분 재무 상태 보려면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형식으로 다 풀어봤고요. 예, 이게 정타로 푸는 방법인데 시간이 없죠. 이렇게 되면 예, 시간이 엄청 없어요. 자, 14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비유동 부채를 골라낼 수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자, 비유동 부채는 일단 대표적인 게 사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자 들어가는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있어요. 예, 특이사항이 없으면 얘도 이제 비유동 부채 항목에 속하는데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해봅시다. 더 해보면 사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사채 차감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더해주시고 얘는 빼주시고 장기 차입금 얘도 당연히 더해주셔야 되겠고,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선 삭제,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선 삭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더하고 빼주시면 1,800만원 나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역시 이것도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봅시다. 기업 비유동 부채 중 1년 이내 상환될 금액이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예. 이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부채. 자, 니은을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무다라고 하면 미지급금 맞고요.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선수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수금 맞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하죠. 정말 쉽죠? 15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16번도 상당히 쉽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비유동 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종업원으로부터 예수한, 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일시적으로라는 말도 사실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한 표현이겠죠. 일시적으로 예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 주민세는 다른 말로 지금 지방소득세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혹시 시험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라고 나와도 틀린 문장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1번이 틀렸어요. 1번,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개정 과목이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은 뭐에 속하느냐? 그쵸? 유동부채에 속하죠. 자, 나머지는 쪽 한번 더 봐드릴게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단기에 발생한 3년 만기 사채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단기에 교부한 2년 만기 어음의 금액. 자, 당초에 2년 만기 어음 금액은 뭐냐면 장기, 그쵸?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장기성 지급어음 또는 장기 지급어음, 뭐 같은 말이에요. 장기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비유동부채.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가 뭐뭐 충당부채 장기 장기 어쩌고 저쩌고 뭐뭐 충당부채 사채,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16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사채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유효 이자율.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을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표시 이자율. 자, 그런데 경쟁 기업의 사채 발행 가격? 이거는 그쵸, 경쟁 기업자를 빼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뭐 어떻게 발행했던 간에 사실 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쟤네가 얼마 발행했든, 그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사채 발행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다. 17번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이제 이자율에 따른 액면이냐 할인이냐 할증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일단 이자율에 관련돼서 발행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뭐 표시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아시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장 가격보다 내가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 통용되는 이자보다 더 내가 비싸게 발행한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할증 발행이 돼요. 할증 발행. 이렇게 보는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발행 가격을 가지고 발행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발행 가격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뭐 앞에 하고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액면 금액보다 발행 가격이 더 크다고 하면 이것은 할인 발행이 아니라 할증 발행이 됩니다. 액면 가격은요,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이거든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만기에 갚을 금액보다 발행 가격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꿔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갚기로 한 금액보다 꿔오는 금액이 더 크다면 이것은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액면 금액이 더 크고, 그죠? 발행 가격이 더 적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금, 그죠? 요 부분하고 서로 지금 그죠? 반대가 되고 있죠, 그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그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하는 것이고,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왜요? 여기서 액면 이자율이 그죠? 액면 이자율이 5%가 되겠고 시장 이자율이 7%가 되죠. 시장이 더 크죠? 그러면 이자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할인 발행이 되겠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어요. 일단 기억을 보시면 감자 결의에 의해서 액면 5,000원의 주식 1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개를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옆에다 바로 분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매입 소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감자입니다. 감자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식을 자 4,000원에 자 매입 소각했다. 10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대변에 차변에 자본금이 자 5,000원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5만원만큼이 소각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4,000원의 매입 소각이니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 주면 돼요? 4만원만큼만 주면 돼요. 자, 그럼 만원이 대변에 남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정리를 미리 하시고요. 분개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니은을 보시면 자 아까 감자 차익이 발생했죠? 예. 감자 차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감자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만큼 자본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이 증가했다. 우리가 감자 차익 또 뭐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얘네들은 모두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다른 건 몰라도 자본을 하시면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모두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그럼 자본 잉여금은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틀렸어요. 3, 4번 중에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자 당기순이익 10만원을 자 이익이 발생한 10만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10만원은요 어디로 가냐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이걸 이제 자본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하실 텐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요. 미처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요것을 갖다가 임의적립금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분개를 보여드리면 자 차변에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사업확장 적립금 사실 둘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의 감소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요. 사업확장 적립금이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불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고 불변하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신주 발행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비 우리가 이제 신주 발행비라는 게 있는데요. 신주 발행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사채 발행비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사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그저 그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배당을 줘야 되는 거고 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자를 줘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신주 발행비를 보시면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는 만약에 초과 발행일 경우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는요 역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에서 이제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할증 발행의 경우에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들었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간의 차이를 잘 비교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보통주 500주 액면가 5,000원, 그러면 항상 대변은 액면가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당 4,000원에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500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대변의 금액은 250만원이 갑니다. 대변에 250만원, 자본금이 250만원 있는 건 1번과 2번은 일단 틀렸어요. 2번과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비용 등 30만원이 발생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신주 발행비예요. 신주 발행비는 신주 발행비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얼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좀 뭐가 안 맞는데요? 자, 요것을 잘 보세요. 이게 붕괴가 당초에 처음부터 할인 발행 차금이 80만원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그죠? 자본금은 250만원만큼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돈 들어온 건 얼마다? 150만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200만원밖에 안 들어온 거죠. 20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30만원을 이제 서로 퉁친 거죠.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수정 붕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우고 수정 붕괴를 좀 해드리면, 또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당초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대로 가는 게 원칙이니까 250만원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기로 한 돈은 1차적인 붕괴만 해보면 원래 200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50만원만큼이 원래 뭐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무슨 붕괴가 발생되냐 하면, 자, 보세요. 30만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차감한 나머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현금으로 그냥 지급했다고 보면 30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 될 금액이 30만원이 된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가산을 다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80만원이 되는 거고, 이쪽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퉁치면 되는 거예요. 퉁치니까 이게 120만원이 20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붕괴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170만원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20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열문제도 마저 좀 풀어볼게요.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차기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것은 좀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 때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가 먼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중에 작성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먼저 작성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실 잉여금을 처분하기 전에 해당되는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 전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당기 순이익하고 합쳐진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요. 사실 화살표가 잘못 갔어요.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어쨌든 예, 이렇게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서로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할 부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각종 재무상태표 이후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작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금액만,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금액만 여기 이익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이후에 어떤 200 처분액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년도 재무상태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올해의 재무상태표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얘가 먼저 작성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작성되기 때문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런 것들 처분사항들을, 잉여금 처분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내년에 작성되는 거고, 올해 작성될 것은 처분하기 전에 되어 있는,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렇죠,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나오고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375번 개정 과목인데 전산 회계 프로그램이나 우리 AT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걸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따로 표시해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실 얘를 얘기하는 거고 2월 이익잉여금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용은 좀 이제 다른데,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 원래 재무상태표가 먼저 작성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중에 작성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2월 그 작년에 처분하고 남은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것이 올해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 밑에는 처분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그쵸, 내년으로 넘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상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자, 이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 봤던 그죠? 2월 이익잉여금 375번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상의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요. 이익잉여금이 아니고요. 그쵸?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그쵸? 이게 뭐다?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합친 금액이 당기 미처분 이익여금,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익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금액 배당액에 현금 배당액이에요. 주식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현금 배당액에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이거 강제 적립 사항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적립금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뭐 적극적 적립금, 뭐 소극적 적립금 뭐 이런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익준비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그래서 제1법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네, 맞는 설명이에요. 이익준비금 설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현금 배당액이 너무 많이 유출되면 너무 많이 퍼주니까 회사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권자를 보호하고 이제 빚쟁이들한테 빚도 갚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주주들한테 나중에 배당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그 배당을 줄 때 주더라도 그죠?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 너무 퍼주면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사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기 위한 그런 일환의 적립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정답 1번으로 하시고요.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이것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이것이 자, 매출액, 공사 매출액인데 다른 말로 공사 수익이라고 합니다. 공사 수익. 공사 수익인데요. 공사 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계약금액, 이걸 다른 말로 도급금액이라 그래요. 도급금액. 도급금액 곱하기 자, 진행률이에요. 진행률인데 4분의 1씩 지원 진행된다고 되어 있죠. 곱하기 4분의 1, 즉 25%, 2,500만 원이 공사 매출액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공사 매출액, 공사 수익, 이걸 구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메모장에 좀 띄워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10년도, 그 다음에 자 2011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 공사 수익, 그 다음에 공사 잘못했네요. 이제 합계가 다시 이게 이제 합계죠. 합계가 이제 공사 수익,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고 나면 이제 공사 이익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일단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공사 수익 합계는 자 1억 원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원가는 8천만 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이익은 2천만 원짜리를 남기는 이런 공사예요. 그래서 수익에서 이제 원가 빼면 이익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단 자 진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행률이라는 거는 이제 그쵸? 그 도급금액 전체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을 해주면 이제 공사 수익이 나와요. 원가는 여기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원가가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1년에
2,500만 원씩, 그쵸? 그 다음에 2천만 원 공사 원가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공사 수익은 공사 이익은 500만 원씩 나오는 거고요. 동일하게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쭉 이렇게 진행돼서 누적된 공사 이익은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공사 원가는 그죠? 8천만 원. 4년 동안 계속 이게 같은 이제 25%씩 진행되는 거니까 4분의 1씩, 그죠? 4분의 1씩, 그 다음에 4분의 1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합계는 이제 100%죠. 자,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과 원가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자, 23번으로 넘어갈까요? 23번. 자, 12월 말 결산 법인 주식회사 3일이 이 결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0년 9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3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수령하였다면 한꺼번에 임대료 30만 원을 다 그죠? 얻었대요. 자, 그러면 9월 1일 날 그죠? 당연히 30만 원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의 현금, 자, 30만 원. 자, 이것이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되겠죠.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임대료가 아마 30만 원이 수령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수익이 30만 원만큼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이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다? 자, 이것이 1년치 임대료이기 때문에 자, 1년 중에서 자, 9월 1일이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치만 올해 거고요. 나머지 8개월치는 내년 거란 얘기죠. 그죠? 나머지 뭐 1월부터 8월까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0만 원, 그죠? 곱하기 12분의 4, 그죠? 약분을 하면 3분의 1, 그죠? 3분의 1이니까 자, 올해 해당되는 거 10만 원만 올해 임대료고, 그죠? 나머지 그죠? 임대료는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선수 임대료가 되는 거죠. 선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로다가 20만 원을 잡아주셔야 돼요. 선수 임대료는 부채, 유동부채예요. 내년에 인식해야 될 임대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다시 빼줘야 돼요. 저금액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임대료 얼마? 20만 원만큼 올해가 아니니까 빼주고, 나머지가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이죠. 2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뭔가요? 2010년과 201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이것을 선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 임대료 20만 원 내년 1월 1일자 바로 재수정 분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2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임대료가 그죠? 2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게 2010년 그죠? 요게 이제 요게 2011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식해야 될 거는 요 답이 나오는 걸 고르면 되겠죠. 요 답하고 요 답이 나오는 거 10만원 20만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010년이고요. 예, 이게 2011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3분의 1을 인식하니까 요때 10만원 인식하면 되겠고, 4개월치 요게 20만원, 요게 8개월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전체 합친 금액은 30만원이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3번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 24번 문제를 좀 볼게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10년도 12월 5일날 상품을 100개를 구입하였대요. 네, 100개를 구입하였다. 자, 일단 밑줄 한번 좀 쳐볼까요? 자, 2010년 12월 5일 상품 100개를 구입했대요. 그 다음에 2010년 12월 12일에 30개를 거래처에 납품했대요. 12월 12일에 30개를 거래처 납품. 팔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이때 매입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30개. 그 다음에 돈은 뭐 나중에 수령하기로 했다. 동 매출의 수익 인식에 대해서 회계부서의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논쟁을 하였다. 참 할 일이 없어요.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옳은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단 상품 판매 시점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다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인도 기준. 즉 물건을 판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태희는 자,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상품을 구입한 2010년 12월 5일에 100개의 매출이 아니라 매입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인. 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아무튼 상품이 판매된 시점인 2010년 12월 10일에 30개의 매출을 인식한다. 얘가 맞는 소리 한 거죠. 예,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맞는 소리 했네요. 그 다음 지연. 실질적으로 대금이 회수되는 2011년에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죠, 발생주의 위배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뭐라고 현금주의라고 하죠. 근데 현금주의로 인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실현주의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어요. 자, 해교. 2010년 납품이 일어나고 자, 좋아요. 2011년 대금이 회수되었으므로 50%씩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10년 납품했을 때의 매출을 다 인식을 100% 다 해주는 거고 이때는 회수만 처리하면 되니까 각각이 아닙니다.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 가인이 올바른 얘기를 했네요. 24번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은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티계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식으로 먼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올라갔네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식으로 먼저 풀어드리면요. 매출채권이 100만원 있었대요.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자,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 매출채권의 3%를 대손충당금 설정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니까 100만원 곱하기 3%를 설정하면 돼요. 예. 그럼 어쨌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3% 설정하니까 3만원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빼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초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2만원 있었고 이었으며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대손금이 5천원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2만원을 모았었는데 대손이 발생이 된 게 얼마다? 아이고, 5천원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15,000원이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예, 기설정 잔액이죠. 그러면 얼마를 더 설정하면 되겠냐? 15,000원만 더 하면 되죠. 왜요? 얘가 3만원이니까요. 그죠? 얘를 풀면 3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3만원이 나오니까 3만원에서 15,000원 빼면 15,000원 나온다. 자, 요게 이제 식으로 푼 거고요. 우리 티계정으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티계정으로 풀어드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예,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초가 차변에 생기고 대변에 생기고요. 기말이 그죠? 차변에 발생을 합니다. 그럼 기초 잔액이 원래 2만원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금액이 원래 그죠? 기말 잔액은 3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천원이 발생을 했다고 돼 있죠. 그럼 5천원이 발생했다는 얘기,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그죠, 대손이 발생을 한 거니까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이 없어져야 되는, 매출 채권 상대방 계정이고 5천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건 보통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하죠. 이것이 바로 얼마예요? 15,000원을 추가 설정해 주니까 양변이 35,000원, 35,000원.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바로 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분개를 해버리면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죠? 15,000원. 그죠? 15,000원만큼 더 추가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15,000원. 이렇게 설정하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풀어봤네요. 자, 25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26번. 주식회사 3일에 6기 사업연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대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이건 참 정말 날로 먹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관리직 사원의 급여 일단 동그라미, 사무실 임차료 동그라미, 무형자산상각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래의 비용은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무형자산상각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원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모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이건 뭐 그죠? 다 합치면 3,400만원 나올걸요? 3번 정답. 자 27번. 이 문제는 하도 많이 풀어서 제가 답을 외웠어요.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티계정 하나만 그리면 딱 끝나요. 이것도 대손 충당은 뭐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자 일단 얘는요 선급 임차료라는 게 중요해요. 선급 임차료는 선급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급 임차료는 미리 준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플러스 대변에 마이너스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 잔액이 차변에 발생을 하고요, 기말 잔액이 대변에 발생을 한다.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나왔죠. 뭐 기초가 30만원, 기말이 10만원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계산서 추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임차료 40만원인데요 자 손익계산서에 4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임차료가 더 추가로 설정했다는 얘기니까 차변에 임차료로 4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선급 임차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이제 기초 분계거든요. 기초 수정 분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 분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이제 임차료가 현금 지급한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얘가 50만 원이고 얘도 50만 원이 양변에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만큼만 더 설정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선급 임차료 그죠? 2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시산표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주워 먹는 문제죠. 자 내용 보시면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예요. 일단 보시면 누락을 했다. 그 다음에 그죠? 차변에 기입해야 될 거죠. 매출채권. 이걸 미수금 계정, 다른 계정, 차대변은 어쨌든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차대변 잔액이 서로 합계와 잔액이 일치했을 때 시산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근데 현금 감소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 현금의 감소로만 기입했다라고 했다는 거는 대변만 기록했지 차변이, 그죠? 계정 까먹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대변이 안 맞다는 얘기죠. 왜요? 현금의 감소로만 기입했다는 얘기는 대변만 기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세요. 엄을 발행하여 매입대금 지급한 기준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기장했다는 얘기했죠. 누락을 했다거나, 그죠? 감소, 그죠? 반대편, 다른, 그죠? 성질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거나, 그죠?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연히 차대변이 상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죠? 자산만 처리했다가, 그죠? 대변 쪽 처리를 또, 그죠? 부채만 처리했다가 서로 두 개가 우연히 상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2번처럼 금액은 서로 같지만 계정 과목 자체가 잘못 분류한 경우가 있거나, 그죠? 금액만 어차피 맞으면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시산표이기 때문에 그 거래 내부적인 내용들까지는 다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시산표의 한계죠. 28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을 좀 볼까요? 29번과 30번을 이제 같이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출채권, 이제 평균 매출채권을 구하는 건데, 일단 순서가,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평균 매출채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매출채권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것을 이제 문제를 먼저 띄우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여기다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뒤로 가버렸네. 방송사고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매출 채권 회전율을 먼저 구하시는 공식을 이제 중요한데, 매출 채권 회전율.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그 평균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 플러스 기말을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2 하세요. 이제 요게 이제 평균, 잠시만요. 평균 매출 채권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자, 평균 매출 채권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자, 평균 매출 채권부터. 평균 매출 채권.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얘는 쉬워요.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기말을 하신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평균 매출 채권이 나오고, 이제 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매출 채권 회전율은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이 평균 매출 채권에서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을 만약에 물어봤다. 기간을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로 나누시면 되고요. 나누기 그러면 월이니까 뭐 나온 금액 회전율, 그쵸? 회전율이 몇 회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뭐뭐 회라 그래요. 몇 회 회전율 나온 그 회분에 나누기 12 하시면 되겠고, 일로 나누면요 역시 회전율 분의 제시된 일 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360일일 수도 있고 365일일 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제시된 일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6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 풀이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대입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면, 자, 평균 매출 채권부터 구해볼게요. 자, 평균 매출 채권부터. 자, 평균 매출 채권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주식회사 3일에 2010년 1월 1일 매출 채권 잔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기말 2010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은 4천만원이래요.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일단 그죠? 합이 6천이죠. 6천만원 분의 그죠?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나 봅니다. 그렇네. 자, 이거죠. 이거죠. 죄송합니다. 기초 플러스 기말 풀다 보니까 좀 그죠. 정신이 안드로메다 갔네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6천.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3천만 원이 나와요. 3천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마 9천만 원 돼 있을 거예요. 교재 보면 그죠? 3일의 매출액이 9천만 원이라 되어 있죠. 여기 평균 매출 채권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3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3회. 자, 그럼 이게 기간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월로 물어봤다. 자, 월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월로 물어보면 그죠? 12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로 물어보면 이것도 잘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됐네요. 반대로 돼 있죠. 아이고야, 대형사고를 쳤네. 그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아니라 이거죠. 월로 물어봤으니까 12분이고요 12분의 회전율, 그죠? 그 다음에 제시된 그죠? 일수 분의 회전율,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오면 12 회전율 3회죠. 자, 그러니까 1년에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개월. 자, 그 다음에 일수로 보시면 요게 이제 회전율이 그쵸 360이라 되어 있으니까 3회분의 360이죠. 363회 하시면 되니까 120일이 나오네요. 120일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래 위를 다 바꿔버렸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을 볼까요? 29번 정답은 뭐 120을 하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가 아닌 것은 했어요. 30번을 보시면 부채 비율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 부채 비율은 사실 이걸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긴 한데, 자기 자본, 그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자산에서 부채를 다 빼주면 자기 자본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이죠. 예, 그 자본 비율 대비 부채가 얼마만큼 차지하나, 뭐 이런 건데, 일단 부채가 다 증가해지는 거예요. 부채 사채의 발행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인도전에 대금 수령했다는 거는 선수금이기 때문에 부채가 역시 증가해요. 근데 원재료 외상 매입 때 역시 부채가 증가하고, 모두 부채가 증가하는데 3번만 유독 뭐예요?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부채 비율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하여튼 분모값이 부채로 가 있기 때문에, 분자값이 부채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 거고, 부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30번 정답 3번으로 가고, 이번 회차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회차는 이어지는 문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